외부 저희 학교 관계자 많이 초청해서 했는데 오늘 참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계시는구나 하고 존경하는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참 기쁘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 수고하시는 보직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도 고맙고, 모쪼록 두 분이 대담하시는 거 우리가 잘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끝난 뒤에 사정없이 질문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질문을 다 준비해서 해주셔 두 분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서울서 여기까지 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이 자꾸 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즐겨보는 베나 TV에 우리 이춘근 박사님과 우리 장원재 박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춘근 박사님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연세가 우리 총장님하고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좀 거시하죠? 네. 우리 총장님하고 같은 1952년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국제학에서는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머리가 깨이는, 시야가 넓어지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베나TV 우리 이춘근 박사님이 106회 올리셨네요. 제가 105회까지 다 들었습니다. 몇 번 듣고 들어도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춘근 박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장원재 박사님은 저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장원재 박사님은 TV에서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오늘 보니까 훨씬 더 멋지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셔갖고 상당히 더 화면보다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학을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로얄 할로웨이 대학교에서 비교 연극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트롯을 굉장히 잘 부르십니다. 근데 노래가 아주 잘 부르시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우리 장 박사님 노래까지 한번 들러보는 그런 시간을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 광이시고요. 축구 해설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정규제 TV에서는 기발한 장 박사라고 해갖고 완전히 각 분야에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보고 축구를 좋아한다고 소개하셨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다만 한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와 제 아들, 딸의 결혼식 날짜가 겹치면 결혼식을 비디오로 보겠다. 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춘근 박사님 모시고 유튜브 기반 베나TV, 배우고 나누는 베나TV에서 이춘근의 국제정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나 의장님이 그 프로그램 보시고 저희를 초청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방송에서 다뤘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옥이라 굉장히 좋네요, 분위기가. 예, 네. 이런 데서 해보니까 일단 카메라가 많으니까 참 좀 황송합니다. 우리 장 박사가 매일 제 오피스 데려와서 찍는데 요거 전화 2대는 이제 삼각대에다 걸어놓고 하나는 들고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은 장비가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둘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참 뭐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입니다. 예, 북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만 없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예, 그런 느낌이 요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야 지금 북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청진기 안 되고 그냥 들어도 들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통일을 제가 우리 장 박사한테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통일되면 어떤 나라가 될지 그거로 이거를 결론을 내리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그냥 뭐 쉽게 내가 포기할 것 같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는 저게 미쳤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정상이 아니지만은 지가 보기에 권력자로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기고 말 거야. 그리고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그 목표를 놓고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도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성격을 제일 잘 규정한 말로는 김일성이 했다고 그랬나요? 김정일이 했다고 그랬나요? 대한민국 정부는 우익 정부든 좌익 정부든 그 자체가 네. 북한에게는 네.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서 그 한국으로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상당히 그 고위급들이 탈출하면은 그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그 행동을 압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파티에도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분 중에 그 김일성 대학 총장 하시던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황장엽 선생인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황장엽 선생을 모시고 같이 탈북했던 사람 중에 이제 김덕홍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그 김일성 대학의 학교 그 간부님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간부님인데 그 두 분이 이제 한꺼번에 탈출을 했고 이제 이분도 지금 70대 후반인데 작년 겨울에 회고록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가 했던 말, 김정일이 그 행동, 뭐 파티에서 같이 보고 느낀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이 이제 한국하고 처음으로 70년대 초반에 7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제 남북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서울 와보고 우리 또 대표도 평양을 가고 그런데 북한 대표들이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겁먹지 말라 하고 교시 비슷하게 내린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자네들이 보기에 남조선이 지금 잘 살고 경제가 막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다. 우리가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저걸 뺏으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가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한하고 뭐 포도주잔 하면서 이제 평화가 왔다 민족이다 그러는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 것은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그 모든 평화는 다 가짜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호도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이제 관계에서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는 남북 간에 평화가 있었는데 또 어떤 대통령이니까 평화가 깨져버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김일성이가 아주 한마디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남한에 어떠한 정부도 있어도 그거는 평화가 아니야.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매우 친북적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선다. 그래도 북한은 용납을 못할 거라는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하나 있는 게 통일입니다. 정부가 하나 있는 게 통일이에요. 우리 여기 전주니까 비빔밥이 참 유명한데 정치 권력은 비벼지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합쳐지면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나라가 북한하고 한국이 합쳐지면은 어떤 대학 교수가 그렇게 쓴 걸 봤습니다. 저희 선배인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합치면은 서울도 바뀔 거예요. 평양도 서울도 아니고 북한하고 한국이 합치면은 애국가도 바뀌겠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쓴 책입니다. 그리고 나라꽃도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썼는데 국제 정치에서 나라들이 합친 경우를 보면은 국가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긴 나라 국가가 통일된 후의 국가예요. 깃발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긴 나라의 국가가 통일된 후에 통일된 후의 국기입니다. 그리고
수도도 한 경우 바뀌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서독의 수도가 본이고 동독의 수도가 베를린인데 통일된 수도가 베를린이 됐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서독의 헌법에 통일이 되면은 수도는 베를린으로 옮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를린이 된 겁니다. 분단 전의 수도가 베를린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이 두 개의 정치 권력이 이렇게 비빔밥처럼 아름답게 맛있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 갖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은 네. 평화 통일은 좋은 것이고 흡수 통일은 가급적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거 이제 용어의 그 혼돈인데 평화 통일은 통일의 수단에서 전쟁을 쓰지 않는다는 거가 평화 통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합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쪽이 다 갖는다고. 그래서 흡수 통일이 평화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통일은 사실은 다 모든 통일이 흡수 통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바로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 통일은 되지만 흡수 통일은 안 된다. 그거는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되게 잘못 사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면은 북한이 통일을 하면은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은 이 나라의 이름은 한반도에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참 이게 정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둘을 잘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섞을 수가 없을까? 섞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역사의 현실이고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 통일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거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그 우리가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대접받는 것이 자유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저쪽 이제 공산 독재 정치인데 이 공산 독재 정치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같이 나눠먹고 그리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그 칼 막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론을 만들었고 그 이론에 의해서 나라를 처음 건설한 것이 1917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소련이 생긴 다음에 그 경제발전 속도가 저쪽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게 21세기 또는 우리 인간의 미래는 사회주의에서 사는 거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한 70년 만에 실험에서 이제 무너지고 말았죠. 무너질 때 보니까 아주 그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소련이 무너지던 해에 그 공산주의가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의 3%는 그 자영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와서 일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거를 갖다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가 국영 농장. 그게 이제 바로 공산주의가 된 농장이죠. 근데 망하는 해 그 소련의 달걀 생산량을 보니까 그 3%의 자영 농장에서 소련 달걀의 6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통계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리고 97%에서 나머지 40이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참 우연히 제가 그 미국에서 박사 받을 때 그때 이제 뭐 저도 공산주의 이론 열심히 내가 미국 가서 첫 번째 읽은 책이 바로 그 공산당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에선 금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거 들고 다니면 잡혀가니까. 근데 유학 가가지고 이제 학교 개학하기 전에 그 학교 앞에 이제 헌책방을 지나가는데 공산당 선언이 있는데 단돈 79센트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저는 우리 부인이 볼까봐 마누라가 볼까봐 숨어서 봤습니다. 야, 너 와서 공산당 선언이냐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별로 흥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논문 쓸 때 그 우리 한국인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였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을 거기서 이제 그 좀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1초도 안 돼서 자본주의가 더 좋은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100년째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1초 만에 대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에 써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열렬하지 못해서 창세기만 읽습니다 항상. 창세기 읽고 그다음에 또 안 나가요.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는데 창세기에 그런 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창세기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고 써 있어요.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데 칼막스는 인간이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실패한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내 거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못나고 나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살면은 공산주의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때 공산주의는 배급을 해야 되는데 배급을 못 해주니까 나가서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쌀 2대 있는 거를 떡을 만들어 갖고 나가서 4대로 바꿉니다. 4대가 8대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북한의 딜레마는 이게 커질수록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 없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 나라는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 평양만 사회주의예요. 평양에서는 배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골에서는 전부 알아서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마저도 최근 뉴스를 보니까 쌀을 못 주고 옥수수를 준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북한은 장마당과 배급 경제의 경제 내전에서 이미 장마당이 승리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의 가장 위협적인 정당이 장마당이다. 장마당. 네, 그 우리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라는데 그 란코프라는 러시아 출신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북한 워크아웃, 북한 꺼져라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북한의 그 김일성 일당이 김정은 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미 제국주의도 아니고 남조선 제국주의자도 아니래요. 그 재봉틀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맛있는 것을 만들 줄 아는 그 북한의 아주머니들이 제일 적이랍니다. 근데 그건 뭐 맞는 얘기 같아요. 북한이 자체 화폐를 발행합니다만은 그게 노동당 당비 낼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못 쓰는 돈이죠. 네. 실제로는 중국 돈, 일본 돈, 그리고 달러가. 네. 북한 사람들이 달러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달러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힘이 센 거예요. 미국 돈은 지구 어디 가도 통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돈을 가지고 싶어해요. 금 다음으로 좋은 돈이 달러죠. 그리고 한때는 달러는 금으로도 바꿔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값어치가 있는 돈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달러로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북한 돈으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은 아니고 벌써 한 2009년인가 그럴 거예요. 화폐 개혁. 화폐 개혁했는데 네, 2번 했습니다. 북한의 북한의 이제 아주머니들이 남자들은 다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들이 먹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은행에다 안 넣고 전부 아궁이 이런 데다 다 집어넣고 숨겨놨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 돈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매일 돈 쉬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는 절대로 안 집어넣는 거가 자기 돈이 얼마 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 뭐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자기 맘대로 인출을 못합니다. 그렇죠. 북한 은행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고 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집에서 그 돈 세보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아, 이 돈이면은 우리 아이를 어디까지 공부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는데 어느 날 북한 정부가 전부 그냥 1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내일부터 그 돈은 이제 새 돈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 들고 나오는데 그때 돈으로 10만 원인가 하여간 딱 정해져 갖고 그 이상은 전부 쓰레기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 전체가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북한 전체가 울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어느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돈, 중국 돈이나 달러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쉽게 지금, 말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를 하루아침에 다 그냥 없애버린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그 바꿔주는 돈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10배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금 1억 원 갖고 있는데 내일 화폐 개혁한다 놓고 그래서 1억 원을 들고 갔더니만은 3천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몰수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 장마당 다 없애고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 그거 한 번 더 있었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왜 아직 안 죽고 살고 있느냐? 시장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들이 사는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5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을 이제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소련이 망하고 중국도 자본주의로 가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라고 이제 보통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1954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킬 때 소련한테 허락을 받았죠. 근데 허락을 받았는데 전쟁을 하는 동안에 소련이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발뺌하고 그런데 김일성이 보기에 한국은 그때 미국하고 동맹국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미국도 없었는데 전쟁 났다고 미국 와서 대신 같이 싸워주더라는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좌절감을 갖죠. 그러면서 그 김일성이는 벌써 이미 50년대에 혼자 싸울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핵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54년에 그 전쟁 끝난 다음에 북한군을 이렇게 완전히 개편하는데 그때 그 만약 미국이 핵을 쓰면 어떡할 거냐 이걸 막는 그런 그 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초시로 보면은 1954년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과학자들을 뭐 소련에 있는 그 연구소 또 핵물리학과 이런 데 보내는 거는 뭐 그 50년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건 늦진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핵이라는 그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그러니까 신생국 중에서는 아주 빨리 서울대학교에 핵공학과를 만들었는데 거의 같은 무렵에 북한의 김책대학, 김일성대학에 핵공학과가 생겼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도는 어느 정도나 지금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이렇게 논리가 좀 그 어떤 사람은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그 핵 기술은 1945년 기술입니다. 이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97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 재미있는 농담이 있는데 그 9.11 그 2001년입니다. 9.11 딱 당했을 때 MIT 공과대학 대학원생들 경찰이 보호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테러리스트들이 그 사람들 잡아다가 핵폭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총 쏘고 너 죽을래 그러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는 그것이 그 널리 퍼진 기술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핵은 폭탄 그 자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폭탄을 자기가 원하는 표적에다가 갖다 떨겨뜨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좋은 뭐 폭격기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좋은 뭐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또 쓸만한 폭격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사일을 좀 제대로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도 이제 핵폭탄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에다 달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오늘 현재 못 달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신문에 보면 소형화, 경량화 이런 말 나오죠. 북한의 폭탄은 정말 맞습니다. 핵폭탄인데 그거를 미사일에 달 만큼 작아지지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실험을 할 때 폭탄이 막 쭉쭉쭉 작아지는데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자주 하면은 국제사회가 뭐 난리가 나니까 핵실험을 그렇게 빨리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2번씩이나 했지만 금년에. 그래서 그 대신에 막 미사일을 막 미치듯이 쏴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저 북한이 미쳤냐 이렇게 미사일을 막 쏘는데 그 미친 거 아닙니다. 큰 미사일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 핵폭탄을 빨리 못 줄이면은 미사일을 큰 걸 만들어갖고 달면 되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 와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하고 핵폭탄이 붙는 날
그날이 북한이 핵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의 핵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날이 이제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는 금명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명간 이 1인년이라는 얘기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력을 했는데 하여간 완전히 지금 막지 못한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말고는 실제로 핵폭탄이 한 번도 실전에서 쓰인 적이 없다. 그렇죠. 네. 핵폭탄은 아직까지 그래서 뭐 북한 핵무기도 실전에 쓰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는 사실은 그 자체가 쓰려고 만드는 무기는 아니에요. 쓰려고 만드는 무기가 아닌데 핵무기를 쓰는 순간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죠. 북한이 뭐 대한민국 어느 한 도시에 핵공격을 했다. 그래갖고 뭐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미국이 아마 평양을 공격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핵은 쓰려고 모는 무기가 아니고 쓰지 않으려고 만드는 무기예요. 근데 쓰지 않으려고 만든 무기인데 왜냐하면은 핵은 너무나도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꼰총광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 꼰총에 총알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돈 달라면 줘야 되죠. 바로 그 기능을 핵무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는 사람은 그 안 싸우고 쏘지 않고서 돈을 뜯어내거나 굴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은 약탈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이 서울을 핵폭격한다.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는데 북한이 그걸 만드는 이유는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이 대한민국 어느 곳도 다 쏠 수 있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죠. 뭐 갖고 싸울 거냐? 북한이 게릴라 보냅니다. 게릴라. 자기 핵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전략은 북한 너가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전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받아 칠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강릉을 점령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랑 협상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북한이 강릉을 점령한 것은 전면전을 일으킨 거로 치고서 원산으로 올라가겠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전략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을 만든 다음에 완벽하게 핵을 만들어 놓고 강릉을 점령하고서 이제 협상하자 그러면 우리가 밀고 올라갈 수 있나요? 쟤네들이 핵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북한은 게릴라 전쟁도 할 수 있고 부분 전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절없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절대무기라고 그러죠. 절대무기. 그러면 북한 핵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래서 한다는 이제 참 이게 그 말씀이신가요?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크리스토퍼 힐 대사 이 사람하고 이제 학자들하고 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유화론자였습니다. 그 사람 아주 유화론자죠. 제가 그 우리 장 박사가 그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대사인데 북한하고 아주 그 좀 유화적이에요. 말로 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인데 국제사회가 김정힐이라고 했습니다. 별명이 김정힐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김정힐이라는 사람이 요 며칠 전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세월이 절박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우리 그 학자 중에서는 조금 이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공격하는 수밖에 그랬더니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놓으면 싸움을 할 수도 없다. 그때는 싸움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는 안 싸우고 이기려고 만드는 무기예요. 그래서 그 한스 모겐소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다투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핵을 만들었고 한 나라는 핵이 없다. 그럴 때 핵이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한 나라예요. 하나는 싸우다가 죽는 거, 그거 죽는 겁니다. 하나는 미리 항복하는 거. 근데 북한은 한국이 미리 항복하지 않겠어?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최근에 회령에서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이제 함경북도 그렇죠. 북쪽인데 그렇죠. 이건 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홍수가 났으니까 그래도 인도적으로 좀 구호 물자를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있고 예.
이게 다른 데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인도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거 다 우리 동생 뭐 친척들 아니겠습니까? 보내야 되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의 의도에 한 번도 맞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북한이 보기에는 뭐 가벼운 걸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깃발은 절대로 북한 주민한테 보이면 안 된다. 우리 배가 올라가니까 그건 국제적으로 배가 서 있을 때는 그 꽁무니에다가 자기 나라 깃발을 꽂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된다, 뭐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트럭이 와서 이제 실어 가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는 그때부터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북한이 원산으로 갖다 달라, 남포로 갖다 달라 그러고 우리 배가 가서 거기까지 갖다 주는데 북한 트럭에 실은 다음에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전혀 컨트롤을 못합니다. 제가 그 쌀 주는 사람한테 직접 관리한테 물어봤어요. 그거를 주면은 그때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못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식량기구가 자기들이 직접 배분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그런 건 다 거부하고 그래서 그 보통 군부대로 갑니다. 군부대에 마침 뭐 예를 들어서 3년 지난 쌀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게 혹시 민간인한테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 그 새쌀들은 전부 다 이제 군부대로 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쌀은 주지 말고 옛날에는 이 대북 쌀 지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식량으로 바꾸라. 대북 식량 지원. 그리고 옥수수를 주자 강냉이. 근데 그 강냉이는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냉이는 주면은 누구든지한테 먹여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까지도 내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 정도로 우리의 선의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금도 거기 홍수 났는데 보통 사람들이 갈지 그렇지 않으면 군량미로 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문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최근에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탈북을 권유하는 금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그 대통령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북한 사람들 다 오라. 보통 사람도 오고 높은 사람도 오고 다 오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금년 2월 16일일 거예요. 북한이 1월 6일 날 이제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한 달 좀 넘었을 때 국회에서 그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책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키지 않는 한 될 일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5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10월 1일 국군의 날 북한 사람 넘어올 사람들 넘어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뭐 밑도 끝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형성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대량 탈출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 오는 숫자는 줄었대요. 그 숫자 줄은 거가 거기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장마당에서. 그런데 이제 간부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 넘어가고 또 외국하고 달러 거래하는 사람들 도망가고 요번에 그 태영호라는 사람은 뭐 자녀 교육 때문에 결정적인 사람이 넘어왔는데 태영호라는 영국의 공사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김일성의 문서 연락병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연락병하고 소대장 관계가 참 막역하죠. 그 연락병이고 그리고 태영호 그 공사의 부인의 아버지는 또 하여간 소총 들고 같이 따라다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금숟가락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김일성한테 충성해서 북한 최고의 그 귀족이 됐고 자기는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갖고 뭐 그 정도면 북한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온 거 아들 때문에 넘어왔다 그러는데 아들 때문에 뭐 넘어오느냐 아들이 거기 가서 살면은 7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벤츠 타고 다닐 텐데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아들도 김정은이한테
이게 참 인간적으로 충성바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할 수 없다가 지금 그 아마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오는 길을 택한 걸 겁니다. 여기 참 미지의 세계 와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서 대규모 아주 그 하이클래스고 그 사람의 형은 김일성 대학 총장입니다. 그 김일성 대학 총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총장이 아닙니다. 그 아마 그 북한의 그 사상 체계를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 황장혁 같은 사람 주체 사상을 만들었죠. 근데 그 형이 친형이 김일성 대학 총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왔으니 최근에 바로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은 북경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2명도 현재 그렇죠. 지금 네, 뭐 한국행을 꿈꾸고 외교관 있다.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그 이거는 뭐 대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착 개론 책에 어떤 정권이 이제 무너질 때 그 조짐들이 보이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체제에서 뭐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 가지고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엘리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능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엘리트의 2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엘리트가 나오고 그리고 군이 나오는 거는 군대가 군인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는 그거는 과거형입니다. 끝났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장군들이 등 돌리고 그러는 거는 저거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그냥 끝나지 않고 내가 핵 만드는 일이 더 빨리 오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뭐 저러고 있는 거겠죠. 통일을 하자. 그런데 통일되면은 통일 비용부터 뭐 사회 통합 비용 이런 걸 걱정해서 꼭 해야 되냐, 뭐 1국가 2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춘근 박사님은 일관되게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 당위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통일이 되면은 저는 뭐 통일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된다고 칩니다. 북한이라는 거가 지금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사실 요새 뭐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들 뭐 일본 뭐 동경대학 나오고 취직 잘 한대요. 이 선진 사회가 돼가지고 발전이 되다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내려가고 그래서 명문대학 출신들도 막 취직하는데 아주 힘들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맨 땅이 있습니다. 맨 땅, 빈 땅. 그 빈 땅을 저는 이제 북한이라고 보는데 지금 북한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북한이 경제력으로는 우리나라의 한 4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 이하로 그러니까 뭐 우리를 100으로 치면은 한 2.3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빈 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면은 우리가 북한 전체를 진짜 개성공단으로 만들 수 있죠. 진짜 그 지금 같은 그런 그 허울의 개성공단이 아니라 북한을 전체를 진짜 개성공단으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마치 우리나라 그 이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다 옮겼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공장 옮기신 분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왜 끝났냐고 제가 한 2, 3년 전에 물어보니까 20년 전에 중국으로 옮긴 그 사장님 말씀입니다. 자기가 인천에 있을 때 한 달에 180만 원을 주고 이제 직공을 썼는데 그거랑 거의 같은 일을 하는 중국 그 바다만 건너오면은 6만 원에 됐답니다. 네, 옛날에 20년 전에는 20년 전에 30대 1이라서 왔는데 그게 2012년에는 3대 1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대 1이면 아직도 한국보다는 훨씬 싸나요? 그랬더니 그 우리 사장님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일을 3배 잘하죠. 그 프로덕티비티가 3배가 높다는 뜻입니다. 생산성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하나 한국에서나 이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일이에요. 한국으로 집 사고 갈지 그렇지 않으면 값이 더 센 베트남으로 갈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으로 가자고 우리 통일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거야말로 제일 북한으로 가면은 중국 사람보다 말도 더 잘 통하고 그리고 그건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 쉽게 알아들으라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대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제학자들 우리 뭐 동료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높게 잡으면은 통일이 되면은 북한이 17%까지 경제 성장이 된대요 매년. 1년에. 네. 그리고 북한이 17%뭐 완전히 뭐 엄청난 거죠. 그거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도 10%쯤 된답니다. 그러면 한국이 10%, 북한이 17%.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계산해 봤어요. 한국에다가 매년 10%를 곱해서 하고 북한까지 17% 해갖고 더해 보니까 한 10년쯤 되면 영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영국하고. 그러면 영국이 세계 5등짜리 경제거든요. 네, 꿈 같은 우리나라 얘기네요. 뭐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취직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되면은 이제 사람이 모자르겠죠. 다 가서 일해야 될 것도 많고 가서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중국에 아직 그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이 안 돼서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공장 놓고 나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번에 그 주가가 내려가는데 지난 한 1년 돼 갑니다. 상하이 그 증시가 막 떨어지는데 30%씩 막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파는 거죠. 갖다 파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팔죠. 야 이건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50만 원도 안 되겠네. 손절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90만 원일 때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한 조치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우리 비유를 한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주식은 팔 수 없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 이게 내 거가 아닐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팔아야 될 때 못 팔면 자기 거가 아니죠. 지금 우리 장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확립이 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부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이 된 거. 그 자본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그게 최고는 아니죠.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 덜 나쁘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이. 바로 아주 중요한 분야죠. 그게.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특히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북한 위주의 통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힘의 정치. 뭐 도덕 그런 거가 없어요. 사실 그 우리가 일본에서 지진 나면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그죠? 경주에서 지진 나면 막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게 도덕이 도덕은 국경을 보통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의 통일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중국이 북한파를 비틀어주면은 우리가 통일하고 쉽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한테도 우리가 잘하면은. 근데 그거는 국제정치학에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힘의 관계인데 그 국제정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 나라는 약한 것이 더 좋다. 약할수록 더 좋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한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했을 때 이거는 그 물건이 나옵니다. 강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그게 싫은 겁니다. 옆에 센 나라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말을 못하죠. 지금 보세요.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솔직히 지 마음대로 못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 편인데 한국 피곤하죠. 일본 사람들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상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북한까지 다 점령해서 큰 한국이 생긴다? 아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평화 통일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내심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한번 통일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것이 1950년 늦가을입니다. 네. 그때 이제 한국군이 쭉 밀고 올라가서 평양도 입성하고. 그때 이 전주도 다 북한한테 다 점령당했었죠. 저쪽 그 대구하고 그 울산 그 경주 고기 낙동강 네. 거기만 남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8월 9월입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 9월 달에 하고 한국군이 밀고 올라가 가지고 압록강까지 간 것이 이제 11월 12월 그 무렵입니다. 그때 중국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게 통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그래도 그때 입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지 이가 안 싫은데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 해가지고 모택동이 정말 그때 번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뭐 그냥 하루에 담배 새가 피면서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정이 100만 대군 보내는 겁니다. 네. 100만 대군 나서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오안영. 네. 아들도 죽었고 19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학자들이 20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20만 명이
전사, 40만 명의 부상. 이거 피로써 중국 사람들이 피로써 이 나라를 통일을 막은 겁니다. 사실은. 왜? 그것이 중국 국가안보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은 그렇게 뭐 누구한테 설득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한반도 무섭죠. 자기네가 또 지은 역사적인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쭉 잘라져 가지고 에너지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일본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뭐 나쁘고 중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국제정치의 논리상으로 내가 중국 사람이거나 내가 일본 사람이라도 한반도 통일 반대죠. 마무리 질문입니다. 이웃나라는 약할수록 좋다가 국제정치학의 원리라고 하셨는데 20년 후의 세계를 쓴 세계적인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조지 프리드먼은 미래에 중국은 한 나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네, 최소한 4개 정도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30년쯤 지나면은 동북삼성, 그러니까 흑룡강성, 길림성, 요룡성, 이른바 만주가 통일 한국 쪽으로 귀부할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학자인데 그 사람이 예측을 하면 다 맞았어요. 그래서 국제정치 예측을 하면 다 맞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래갖고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아예 연구소를 차렸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 이름이 미래 예측 연구소입니다. 그 Strategic Forecasting이라는 그 스트레4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그 한반도에 대해서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자기는 곧 한국이 통일될 것 같다. 그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일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힘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힘이 부쩍부쩍 늘어난 대한민국이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궁금하다. 만주. 한국이 통일된다면 만주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뒤에 썼는데 자기 예측으로 2040년쯤이 되면은 만주는 아마 한국이 가져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중국은 아마도 그때 좀 지리멸렬한 상태가 돼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만주를 갖고 올 정도가 되고, 근데 그때 2040년이 그분이 95세가 된답니다. 근데 나는 그때 살아가지고 내 예측이 맞다는 걸 확인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참 통일이 되면 그런 신나는 일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조지 프리드만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조지 프리드만은 1차 충격에 의해서 티벳과 위구르스탄이 독립해 나가고, 그렇죠. 2차 충격이 오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공산주의 중국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남중국, 그렇죠. 자본주의형 남중국, 이렇게 4조각으로 갈라지고 만주는 이제 통일 한국 쪽으로 귀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단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리 우리끼리 치고받아도 야 나 독립할 거야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도 우리 따로 돌아서 나라 새로 만들고 살자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응집력이 무지하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강한 나라 이걸 잘 사용하면은 아주 그 파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역사도 그렇고 너무나도 원심력이 더 큰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대학 교수 한 사람이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인가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원심력의 제국입니다. 중국에 관한 책인데 그 원심력이 세다는 나라는 이게 조그만 여건 형성은 쪼개져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티베트가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구르 내가 무슨 중국이니? 저쪽 그 지금 제일 잘 사는 홍콩 있는 동네 거기 광둥이라고 그러죠. 광동성. 그 사람들도 중국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작년 겨울에 내 그 이화여대 학생들 채점하다가 확인했습니다. 한 학생이 중국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한국말을 아주 잘 썼어요. 제가 그 교수님 이번 학기 강의 듣고서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근데 나는 상해 출신인데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를 않았대요. 자기는 상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해서 제가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료라서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뭐 우리 외국학자들이 쓴 중국의 원심력이 크다는 거가
그거보다 더 증명되는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못다한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들어오셔서 배나TV를 치시면 이춘근의 국제정치라는 제목 하에 지금 100여 편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른 것도 감사합니다. 선전하셔야 되는데 네. 국제정치 말고 또 뭐 좋은 거 많아요, 그 안에. 네. 날씨가 추울 때 얘기 길게 하면 아, 욕먹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